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백병두라고 하고요. 제가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오전에는 같이 못했는데 이러저러하게 좀 여쭤보니까 오전에 굉장히 성황리에 학술대회가 진행이 됐다고 해서 마음의 빚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 첫 번째 그 세션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3개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3개의 논문 모두가 교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3개의 논문의 주제들을 보면 교사들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 또는 사회로부터 어떤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합의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학급을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번역적인 리더십 등등등을 발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각각의 모습들을 세 편의 논문들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좀 잘 듣고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3편을 먼저 다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토론 2편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미리 한 20분 정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은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구자로서의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재성 선생님하고 정정훈 선생님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초등교사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그리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조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 논문이 아직 준비 중인 단계에 있고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많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허락해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는 이제 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저는 창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9년째 재직 중입니다. 재직 중이고 특이하게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제가 서울의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실행 연구라는 방법론을 제 교실과 그리고 저희 학교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교사로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연구 방법론이 실행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실행 연구를 추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논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문헌 연구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행 연구의 역사적 흐름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구들 그리고 그런 연구들 분석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들, 서구 학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결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봐주시면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실행 연구는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부터 개념이 도입되긴 했지만 2000년대 초부터 교사가 연구자가 된다. 그리고 교사의 연구 주제, 교사의 교실 속에서 찾아낸 발견한 그런 학술적이든지 생활적이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학술계 보고가 되고 이것이 연구 논문을 인정을 받기 시작한 지 약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서구에서는 1919년 듀이와 레빈, 1950년대 레빈에 의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서구에서는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교사가 연구자와 동등한 입장이다. 교사의 목소리가 학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실행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교육과정학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규 사회관 이런 유명 학자분들께서 실행 연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점점 더 이론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탈식민주에 좀 근거를 해서 서구의 학자들과의 연구에서 한국의 이런 실행 연구라든지 한국의 교사 연구 이런 논의가 거의 빠져 있고 연구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학자로서 한국의 실행 연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서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한국의 실행연구 흐름이 물론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이고 아직까지도 큰 이제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게 점진적으로 교육과정 개선이라든지 학교 교육 그리고 교육 정책 이런 분야에 조금씩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의 이런 주제와 맞게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이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한국 실행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행연구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시절부터 이미 교사가 연구한다는 개념은 확립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장 연구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고 교사 현장 연구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연구학교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이미 교사가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의 학자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실행 연구를 도입함으로 할 때 가장 많은 비판을 했던 부분이 이 현장 연구가 과연 실제 교실의 개선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교사 개인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냐에 관한 비판이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비판하면서 특히나 또 이런 교사의 연구 그리고 학교 연구 그리고 연구학교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대학의 이런 경제적인 정책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교사 그리고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책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고 활발한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실 현장이 그대로냐 아니면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해보고자 이런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행연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특히나 질적 연구가 소개되고 그리고 실증주의, 인간의 성취라든지 학생들의 성취 그리고 이런 것들 점수가 아니라 직접 그들의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이런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런 번역서들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나 밀스나 케미스 메타가트 이런 아주 서구의 유수의 실행연구 학자들의 연구물들이 이때 대부분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행연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들도 이제 학교와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실행연구의 본격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시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강조된 것은 실행연구의 본질적인 서구에서 주장하는 교사가 연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가 연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실이 연구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에 따라서 교사의 목소리가 강조되었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학술지만 봤을 때 120여 편이고 제가 방금 어제도 한번 확인했는데 약 한 150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술지에 게재된 것만 190편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위 논문까지 포함한다면 약 한 300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실행연구가 분명히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적인 교실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실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제가 학계와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공동으로 연합해서 실행연구 방법론을 조금 학계에 도입을 하고 시범적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서구의 학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첫 번째는 청주교대 이혁규 교수님의 실행연구 개념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양적 패러다임 비판 그리고 성찰적 실천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번역을 하고 여기서 실행연구의 필요성과 이런 대규모 협동연구, 교사와 연구자, 대학 연구자가 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이런 협력적 실행연구의 필요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근에 수업 비평이라든지 이런 개념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김영찬 교수의 4년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처음으로 이제 수행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대학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현재 문헌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그 경남 지역의 수업과 평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도구를 개발하였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는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전 교직원과 대학의 연구자가 연계를 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행연구의 초창기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제가 제시할 연구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졌었던 다중지능 통합교육과정 실행연구입니다. 이 연구도 이제 대학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이 이루어져서 교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초창기 실행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을 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대상으로 당시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던 다중지능 개념을 학교 전반적으로 도입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포함시켰습니다. 네. 실행연구의 기여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연구의 기여점을 제가 지금까지 문헌 연구 그리고 그런 통해서 분석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첫 번째는 이론과 실천의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연구가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배우시다 보니까 이것이 이론을 단순히 소개받아서 이것을 적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연구자의 근본적인 필요성, 교실 현장에서 내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알맞은 적용 방법을 탐색하는 이런 이제 하향에서 상향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연구와 실행이 수평적으로 연결된다는 이런 패러다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실행 연구가 이론과 실천의 연계에 조금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과정 수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교실에 실제적인 관심이 증대됐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행 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구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작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연구가 큰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교실에서 직접 발견한 경험이라든지 내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한 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관한 아주 실제적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를 보시면. 그래서 아주 미시적이고 작은 이론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럽게 교사의 이런 창의적인 문제 발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교사가 발견하지 못한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행 연구가 다른 어떤 연구들보다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과 그리고 신선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행연구의 기여 세 번째는 공동체 결속인데요.
사실은 이 교사들이 혼자서 실행 연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실행 연구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혼자서 교사가 연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요청을 드려서 동학년에서 이제 학년 단위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연구의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그 연구의 파급력이라고 하죠. 연구의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실행 연구는 앞으로 이제 연구가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져야 됨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교사 연구에서 이런 공동 연구자 그리고 연구 참여자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빠르게 진행한 이유는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런 결론이라든지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실행 연구가 꼭 이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행 연구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또 생활하면서 실행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그 다양한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외국 학자들, 서구 학자들에게 주장을 할 예정이고요. 저도 앞서 오전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차원이 108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대도시인데도 저는 6학급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학급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컴퓨터를 켭니다. 공문이 몇 개가 더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6학급 교사들은 6명이서 일을 나눠 하기 때문에 네, 공문이 제가 하루에 5개 쓰면 작게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일이 별로 없을 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실행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 가장 우리나라 한국적인 실행 연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 외적인 측면 그리고 수업 외적으로 주어지는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외적으로 수업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교사가 점심 먹고 학생들을 더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그런 돌봄에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100% 동감을 하고요. 대신에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 공부는 언제 쓸까? 이런 생각부터 저는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내 퇴근 시간이 얼마나 늦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그래서 실행 연구 방법론 자체도 연구자에게 상당히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합니다. 저는 실행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몇천 장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학생들 실적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코딩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도 실행 연구는 혼자서 하기도 참 어렵고 부담이 많이 되는 연구입니다, 양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실행 연구 방법적인 측면,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개발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교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연구에 도전하기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도 분명히 저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서 연구자로서 교사 이미지인데요. 제가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교감 선생님과 처음 이제 만났을 때 교감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조 선생님은 승진 안 할 겁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사, 연구하는 교사 이미지가 딱 이렇습니다. 아니면 수업 연구교사를 준비하는 교사는 사실은 저는 물론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도 학교에서 교실 수업을 위해서 매우 큰 노력하지만 다른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5년차, 6년차쯤 될 때쯤에 제 수업에서 한계를 느꼈고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갔는데 이러한 우리들 같은 교사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이나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라든지
교사 자신의 이야기가 부각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이미지, 연구자로서 교사의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제 교사분에게 연구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연구의 사회적이고 비판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 경직된 학교 문화 개선,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재개념화, 이런 개념들이 교사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 시스템 개혁,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연구 방법을 좀 더 다른 사례까지 보급하고 더 영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협력적, 학년별로 또는 학년군별로 아니라면 2인 연구, 3인 연구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어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연구자로서 교사 개념 확립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시스템 개혁에 관한 이런 실행 연구. 특히 저는 실행 연구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저는 학교의 관리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관리자분들이 마음 맞는 교사와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했을 때 제가 혼자서 우리 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면 제 교실밖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학년군이라든지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생각과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연구하는 학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 전에 지원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이런 물리적이고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지원, 저는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저는 연구 결과로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에 관련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과 토론을 바탕으로 제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서 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저도 교사이면서 연구자였던 적이 좀 있어가지고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저건 아닌데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마 실행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한국의 교육학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연구하지만 교육학자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당신들이 경험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를 상상하거든요. 물론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또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이기도 해요.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학교를 상상해도 대충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실행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교사 실행 연구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지금 선생님께서 이러저러하게 말씀들을 하셨지만, 연구자로서 제가 바라보는 또 다른 고민은 실행 연구자로서의 교사는 학교에 가지 않는 교육학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실행 연구가 잘 뿌리내리는 그런 방법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교육사회학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최종적인 독자가 아니었구나. 이게 또 다른 투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외국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증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들어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 이광희 교수님 모시고요. 교원 양성 과정의 차이점에 따라서 교직 동기나 효능감이 어떻게 다른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처음으로 두고 발표해요. 학부인데 제가 왜 그랬는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전에 좀 너무 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한 번만 1년에 한 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제가 2006년도에 좀 오래됐죠. 10년 넘었네요. 중등 양성 체제에 따른 이런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인용되지도 않고 아무도 안 읽어주고
그랬는데 올 초였나요? 뭐 저기 펜스테이트 변수영 교수님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교직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그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읽다 보니까 제 논문 인용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10년 만에. 그래서 이 주제를 할 때도 한 번 더 써볼까?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계속 쓰고 싶었는데 뭐 바빠가지고 또 정신 없어서 이제 못 쓰다가 한번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오전에 발표한 거랑 좀 많이 좀 뭐랄까 변수들을 되게 비슷해요. 설명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데이터를 갖고 이제 연구하고 이건 이제 중학교 데이터를 갖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의식은 겁니다. 사실 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연구를 한번 발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연구를 김병찬 교수님, 경희대 김병찬 교수님이랑 제학교 박상훈 교수님이랑 송경호 교수님이랑 몇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올 초에 교원 교육학회에서 한 세션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그 발표문을 읽어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셨더라고요. 그 발표문에서. 그리고 저희 교대랑 중등이랑 통합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초중등 양성 체제 개선 방안에 우리 교대 교수님들은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해서 사실 교대로 분리되어 있는 초등교사만 딱 따로 양성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아교육, 유치원교사는 또 사범대에서 또 하잖아요. 중등에서, 종합돼서. 그래서 초등만 따로 나와 있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치원은 저쪽이라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통합을 주장하셨어요. 그 논문에서. 그리고 뭐 석사학위 정도로 양성을 해야 된다. 석사학위 수준으로 양성하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핀란드가 있고 미국은 미시간 스테이트가 5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5년은 아니고 4년 하고 나서 1년은 인턴십으로 해서 교수님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석사학위 수준으로 양성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핀란드 말고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핀란드랑 늘 우리나라랑 늘 경쟁하잖아요. 그 피사에서. 최근에 근데 뭐 핀란드가 많이 수익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왜 떨어졌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냥 이런 얘기도 하면 재밌잖아요. 꼭 이것만 말고도요. 일반고만 들어간 게 아닐까. 샘플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넣었을까? 넣었으면 우리나라가 거의 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일반고만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평가분들만 아실 거예요. 담당하신 분만. 샘플링 할 때 일반고만 샘플링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 매년. 그쵸? 왜냐면 그거 자사고 많이 들었잖아요. 서울에 자사고 엄청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 솔팅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만 샘플링하면 우리나라 피사자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평가는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평가한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일반고만 샘플을 계속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원 수준으로 양성해야 된다고 이제 이 학술대에서 김병찬 교수님이랑 막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런 논의 계속 있었죠. 교육개발 연구라. 근데 실제로 석사학위 학위 소지자가 더 잘 가르치느냐, 더 교육적으로 뭔가 효능감이 더 높으냐 이런 연구들이 없더라고요.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건 좀 되게 브리프 사실은 데이터만 분석하고 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포스터만 발표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막 한 거라서 선행 연구가 좀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보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도 사실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미 석사 수준으로 양성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교육대학원 출신들이 더 잘 가르치고 효능감이 높을까? 교사 동기라든가 그가 하나 문제이시고 또 석사학위 어쨌든 소지 여부 물론 우리 석사학위 소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서 석사학위를 따시고 계시니까 취득하고 계시니까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라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걸 한번
보장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를 봤습니다. 중학교는 뭐 고등학교도 좀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뭐 추후 이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 변수는 이제 더해 변수고 나머지 변수를 이제 봤습니다. 기초 통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석사학위만 받은 적은 그 박사학위 이상, 또 석사 이상을 석사랑 박사 다 받은 변수고요. 사범대 졸업생, 교직 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생, 교육대학원 출신, 일반 교직과 출신, 기타 임시 양성소 출신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등 출신은요, 교육대학원 실제 조사입니다. 일반 교직과는 그냥 교직과는 따로 있는 사범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석박사학위 여부, 소지 여부를 일단 봤습니다. 보시면 뭐 내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통계적 유의하게 내적 동기가 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석박사를 나눠봤더니 석사학위 소지자랑 박사학위 소지자, 저 별표를 많이 안 해놨는데요. PBL을 봐주시면 별표를 해놨어야 되는데 박사 소지자는 특별하게 내적 동기가 더 높지는 않고요.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 지도 효능감을 일단 봤는데요. 당연히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력 수준이 높은 교사의 생활지도 효능감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또 석사나 학부 졸업생보다 학부 학위만 갖고 있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 똑같은 걸 또 넣나요? 이거는 지금 학생생활 지도 효능감 뭔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그다음에 소명감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특별히 유의하게 나오지 않지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관, 아까 전에도 직업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안 하시려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교사가 될 것이다라고. 근데 그것이 어쨌든 교육대학원의 프레임에서는 미국의 SASS라고 스콜 앤 스텝 서베이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교직 만족도 문항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전문적 직업관이고요. 요거는 이제 확실히 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리고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문적 직업관이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학위를 더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이제 석사학위 이상 통합하면 만족도가 더 높은데요. 박사를 분리해서 보시면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선생님들은 특별하게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 소지자 선생님은 높게 나오는데요. 예전에 뭐 이런 연구가 있긴 했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가진 선생님들이 약간 학교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 낮다,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교육행정학회 홍천남 박사님 예전에 부산대학교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들은 대학에도 옮기고 싶어하고 연구에 좀 더 몰입하고 싶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훈 능력 개발 평가는 종속 변수로 쓰는 게 별로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내가 보잖아요. 약간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워버릴까 생각을 나중에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그 교육 능력 개발 평가로 해서 뭐 수업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인식한다라든가 학생들을 좀 더 신경 쓰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변수에 있어서 석사 이상이 더 긍정적으로 나와요. 다만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박사 소지자는 차이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좀 전까지는 이제 석사학위를 봤고요. 지금 이제 양성 체제를 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교육대학원 출신을 베이스 변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범대학교 출신을 워낙 또 베이스는 나쁩니다. 워낙 사범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근데 보시면 내적 동기는 차이가 없어요. 사범대 오히려 이제 보시면 기타 양성소 출신은 확실하게 좀 많이 이게 내적 동기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고요. 교직 만족도는 역시나 그 출신 간에 차이는 없는데요. 교육대학원 출신이
사범대 출신보다 통계를 유의하게 약간 높게 나옵니다. 교육대학원 출신 분들은 왜 만족도가 높은지는 뭐 여러 가지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성체제별로 수업 효능감, 생활지도 효능감을 봤는데 왼쪽이 수업 효능감이고 오른쪽이 생활지도 효능감인데요. 보시면 사범대 출신이 교직 이수보다 이수 출신보다 수업 효능감은 약간 더 통계를 유의하게 높게 나오고요. 생활지도 효능감은 역시나 교직 이수 출신이 이건 뭐 0.1 레벨에서 약간 유의하게 높게 나오는데 교육대학원 출신이라든가 차이는 없습니다.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은 교직 소명감, 전문적 직업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대학원 출신과 교직 이수 출신이 교직 이수 출신은 뭐 0.1 레벨이긴 한데 마지널하게 유의한 경우인데 사범대 출신보다 소명감이 약간 높게 나오네요. 그렇게 나오고요. 사범대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려나. 그리고 전문적 직업관은 보시면 뭐 유의한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교원 능력 개별 평가. 이거는 뭐 기타 양성소 출신이 약간 더 좋게 보나 보네요. 그 교원 능력 평가 1, 2 되는데 1이 이제 수업의 질이 좋아졌느냐, 그리고 교원 능력 평가 2는 학생들을 더 많이 배려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보시면 기타 양성소 출신이 사범대 출신보다 약간 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제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교직 이수 출신이 교능평일,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좋아졌다는 인식이 마지막하게 0.1 레벨에서 사범대 출신보다는 약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이인데 사실 교능평은 크게 사실 변수로서 좀 논의가 있으니까 좀 제외해도 될 것 같고요. 종합하면 석사기나 석사기 이상 소지자가 전반적으로 교직에 대한 내적 동기, 효능감, 소명감, 만족도 등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보다 통계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일부 항목에서만 전문적 교직관이라든가 효능감에서만 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등 양성 출신, 뭐 교육대학원 출신이냐, 서울대학교 출신이냐, 교직이수냐에 관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채는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 부분적으로만 약간 뭐 교육대학원 출신이 뭐 한두 개 정도의 변수에서 높게 나왔는데요. 그건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게 좋은 건가요? 큰 차이가 없는 게. 근데 아까 전에 보신 바도 교육대학원 출신이 한두 변수에서는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실 교육대학원이 잘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석사학위에 관련해서는 김병찬 교수님이 뭐 주장하신 바대로 석사 수준으로 양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일단은. 다만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약간 쟁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교육대학원 양성도 일단은 교육부의 지금 방침은 평가해가지고 사실 사범대 위주로 교육대학원이랑 교직이수는 거의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교직이수가 1차적인 대상이었고 교육대학원이 이제 두 번째 타깃으로는 알고 있는데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도 좀 더 지켜보고 질관리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핀란드 말고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특히 교원 전문대학원, 또 교원 전문대학원 설치 방안도 모색될 수가 있는데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교사의 경우 뭐 1급 정교사 자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아무튼 뭐 하려면 석사학위를 뭐 굳이 1급 정교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교직에 있는 동안에 뭐 10년 내로 20년 내로 20년 내로 석사학위를 어느 정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이라는 게 사실 계속 평생 동안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직업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좀 쓰는 게 지금 이제 중학교 자료를 썼기 때문에 중등교사 고등학교 자료라든가 초등 자료를 좀
또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대학원 출신의 교직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명확하거든요. 교육대학원으로 교사가 된 사람들은 철이 들어서 교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범대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입직 과정도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뚫고 교사가 됐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 과정으로서 석사 이상을 요구할 거냐, 아니면 재교육 또는 자격갱신의 과정 또는 조건으로 석사 과정을 유지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후에도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하셨던 연구자료수의 교사 상과도 좀 맥이 통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발표는 학급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사할 때 학급 경영이라는 쉽게 말하면 교육 외적, 그러니까 산업계의 논리를 교육에 꼭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아직 학급 경영이라는 말들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 계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가 남유진 김현수 선생님이신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급 경영자로서의 교사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학급 경영 지식의 공식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남유진 김현수이고요. 저는 발표를 담당한 김현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기존에 이제 준비했던 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학술대회 주제에 맞춰서 기존에 고민하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념적인 활용이 좀 러프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연구자분들의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이 경영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학급을 경영한다라는 얘기가 오늘날에 있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결코 낯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급 경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이제 고유 명사처럼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학급 경영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어떤 교육 내용의 하나로서 포함이 되었고, 또 교사 연수 과정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학급 경영 전략들이 안내되고 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급 경영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학교 현장에서 이 중립적이고 또 기술적인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 자체가 그것과 둘러싼 많은 교육적 실천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연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많은 지식들, 특히 교육과정 사회학이나 이제 신교육 사회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성처럼 교사가 사용하는 지식 역시 그것이 등장하고 확산되게 된 정치적인 성격, 그리고 그 과정과 계보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내에서 학급 경영이라는 용어가 그 관련 지식이 교육 현장에 어떠한 지위를 차지해왔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과 특성은 무엇인지 좀 비판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고민은 애플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정치적 공안으로 재조명하는 애플 전에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누구의 지식이 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권리를 누가 갖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어떤 분석들은 있었지만 이 교사의 지식에 대한 정치적 분석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이 했던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체제 경영에 대한 비판입니다. 체제 경영, 그러니까 진부하지만 타일러식의 어떤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 거기에 대한 실행과 평가의 어떤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있는 체제 경영의 원리들이 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것이 당위적인 것으로 설득됨에 따라서
그 절차를 보편화시키고 그리고 그 절차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을 굉장히 좀 더 공식화된 그리고 보장된 지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저는 이제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람시의 용어로서 헤게모니가 사용될 때 특히 국가 헤게모니가 어떻게 장악되는가를 보면 행정력에 의한 강제 그리고 그 강제된 행정력을 이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축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헤게모니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어쩌면 이 학급 경영에 대한 지식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급 경영 관련된 지식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단계를 한 5가지 정도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급 경영 이론이 어떻게 도입됐는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찾아보면 리스트에서 바로 단행본을 검색하면 학급 경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행본들이 1920년대부터 소개가 됩니다. 근데 1920, 30년대의 학급 경영론이라고 된 이 저서들은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들이고요. 국내에서 출판된 건 이제 1950년대부터 학급 경영론 뭐 이런 식의 저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행본 발행의 역사를 살핀 이제 박남기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학급 경영 지식이 이 교사대 교육에서는 굉장히 그 마이너한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급 경영 교재의 일부로 사용되면서 학교 경영을 주로 다루고 학급 경영은 몇 페이지 정도로 소개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학급 경영이라는 내용이 어떤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 현장 교사들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보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나 연구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좀 치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급 경영을 주제로 한 단행본들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학급 조직, 뭐 임원을 어떻게 임명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교실 환경,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둠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규칙 정학이라든지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고 문제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학부모와 지역 관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전형적인 어떤 체제 경영의 논리로 구축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진 이제 학급 경영 단행본도 2006년까지 발행됐던 단행본들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990년대부터 학급 경영과 관련된 좀 다른 이제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학급 운영 노하우의 공유라고 부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대학 교육에서 학급 경영이 좀 소홀히 다루어진 것과 다르게 교사 집단에서 학급 경영이 아니라 학급 운영이라는 용어로 이 수업의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잘 알려진 교육 잡지 우리 교육에서 소개되는 학급 운영 섹션에서 이 부분이 많은 문헌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주의적인 수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수업 외에 우리가 교사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학급 운영, 이때 이 사람들이 쓴 학급 운영이라는 개념은 수업 외에 교사의 철학을 구현하는 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천해보자 하는 어떤 실천적인 담론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2000년 전후로는 이제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의 노하우를 굉장히 공유하게 되었고, 이때 나누어진 어떤 노하우들은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비과학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교사들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경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97년에 중학교 교사 조한일의 제시한 사례인데요. 학급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업만 하면 이 아이들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수업 외 시간에 친구집 방문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학급 운영 프로그램으로 해봤다. 그 내용이 친구집 방문해서 부모님께 큰절하고 점심 식사를 얻어먹는데 반드시 따뜻한 국과 밥을 얻어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사에 가서 집안의 일손을 도운 다음에 놀다가 돌아와라, 큰절하고 돌아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봐서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뭐 저렇게 허술한 프로그램이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학급 운영이라는 개념에는 교사의 철학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학급 경영 지식의 공식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9년에 이제 행정규칙이 변화되면서 이 교사적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관한 이 교육부 고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때 교직 소양 영역이 추가가 되고 교직 실무 과목이 교사교육에서 이제 필수 교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이 교직 실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라는 걸 살펴보면 조직윤리, 사회변화 교육, 학생문화, 또 학급관리, 학생지도 등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영역들이 바로 이제 학습지도 영역 이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들을 이제 포괄한다고 해서 폭넓은 의미의 학급 경영을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급 경영 관련 지식이 이 교원 양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어떤 지식 내용으로 격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교직 실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과거에 없다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직 실무 교재 내용을 분석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에 출판된 15종의 교직 실무 교재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그 앞에 살펴봤던 영역 중에 학급 관리와 학생 지도 영역이 15종 교재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학급 경영이나 생활 지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교직 실무 영역 중에 사회 변화와 교육이라는 영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교육사회학 교재와 내용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이 15종 교재 중에 2종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 실무라는 건 뭐냐? 그것은 학급을 경영하는 것이다 라는 어떠한 이 공식적 지식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입니다. 학급 경영 지식의 확산과 표준화 단계입니다. 2009년 이후부터 이 교직 실무 과목이 확산되면서 교육청 단위로 또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 교사 연수 자료라든지 교사 업무 매뉴얼 등에서 이 학급 경영과 관련된 이 지식들이 굉장히 광범하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로 2019년도에 이제 출간된 경기도 학사 업무 매뉴얼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뭐 학교에서의 행사 이런 교사가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급 경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 교사를 위한 매뉴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교사 이 얘기는 이제 신규 교사한테 기본적으로 학급 경영에 대한 지식이 너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매뉴얼화 되었다는 얘기고 그 구성이 앞에서 살펴봤던 학급 경영 단행본의 구성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영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어떤 논리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육청 단위로 개발되고 배포되는 이제 학급 경영의 표준안들이 마련됨으로써 이 학급 경영이라는 이 지식이 어떤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보편적 지식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획득하게 되고 특히 이게 신규 교사에게 매뉴얼화 되었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 실천의 선행에서 학급 경영의 논리가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학급 경영 매뉴얼의 사례인데 학생의 책상과 의자 배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뒤로 갈수록 높이가 높은 곳을 배치하고 책상의 높이가 다르면 모두별 활동할 때 불편하고 또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 일어날 때 소음이 크니까 그걸 줄이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용 부직포를 부착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고 교사가 이 교실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들에게 굉장히 뭐 유용한 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청 단위에서 발간되는 매뉴얼로서 공식화되어 있고 공식적 지식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급하게 오긴 했는데요. 네. 다음으로 학급 경영 지식의 재영역화 단계입니다.
2016년도에 이 교원 양성 과정 교직 과목 세부 이수 기준에 일부 다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직 과목 세부 이수 기준을 보면 앞서 이 교직 실무의 내용 영역 중에 이 학급 관리와 이제 학생 지도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 학급 경영이라는 명칭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부 이수 기준을 변경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개정 사유가 붙어 있는데요. 이로써 2016년부터 이 학급 경영이라는 이 키워드가 실제 행정 규칙상에도 법령상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는 아주 명시적으로 교사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어떤 내용 요소로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용을 보면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라는 과목을 별도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2년부터 독립된 영역입니다. 기존에는 학급 경영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어떤 학교 폭력 예방이나 학생 지도의 영역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전문화되고 독립화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학교폭력 부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 학급 경영을 구성했던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의 어떤 요소들이 점차 이제 독립적인 영역으로 전문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살펴봤던 경기도교육청 학사관리 매뉴얼을 보면 학급 경영의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학교 단위 업무, 교육청 단위 업무로 전문화된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지도 영역 안에는 이제 안전교육이나 뭐 환경생태교육, 에너지 절약교육 이런 부분들이 업무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문제행동 지도는 또 성교육 지도, 또 흡연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처럼 하나하나가 구체화된 이 교육 영역들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학급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운영되어야 되는 업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과정인데요.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이 상위법들에 의해서 학생의 어떤 흡연이나 약물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2016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된 조례인데요. 흡연, 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흡연 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것을 단위 학교로 하달해가지고 학교마다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 학급 단위로 내려가서 교사는 흡연 실태 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종의 뭐 학급경영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더라도 교사 차원에서 너네 술 마시면 죽어, 담배 피면 걸리기만 해봐 라고 했던 어떤 이 경고의 차원의 내용이 이제는 굉장히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학교 단위의 또 교육청 단위의 또 국가 차원의 어떤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5단계로 학급경영 지식이 어떻게 공식화되고 그것이 또 전문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헤게모니적인 분석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방식이 학급 경영이라는 지식으로 표준화된 과정이 있었고 이것은 이 교사의 철학을 국가사회적 요구로 치환시키는 강제적 행정력, 두 번째로 학급 경영의 지식의 공식화를 통해서 이 교사들에게 이 학급 경영 지식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라고 동의를 구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모든 교사를 어떤 표준화된 학급 경영자로 위치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헤게모니 장악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급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교사 수준의 목표 설정이 선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교사의 철학이 사실 반영되게 되는 교사 수준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정책 단위로 전문화되고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교 수준 업무로 교사들에게 강제된다는 얘기고, 이를 통해서 교사 수준의 목표, 그러니까 교사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희석되고 차치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철학이 사라진 학급 경영은 결과적으로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법만 남게 되는데, 그 기법이라는 것은 교원교육이나 교사 매뉴얼로 표준화되고, 이것이 공식적 지식으로서 타당한 지식으로서 교사들에게 동의를 구축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사들에게 한 가지 방식, 일군의 학생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한 가지의 방식으로 경영적 관점, 조직관리 전략으로서 표준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관리 이론의 재맥락화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학급 경영의 이론이라는 것은 경영 이론을 기반으로 둔 이 조직관리 이론을 교실 현장에 적용시키는 이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학급 경영 이론이 굉장히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 적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교사-학생 관계를 조직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의 관계로 고착화시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이론은 경영 이론이 발달하고 최신화됨에 따라서 학급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조직관리 전략을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학급을 조직관리의 대상으로 부정시킬 때 이 학생은 조직의 공동 목표에 끊임없이 포섭되고, 교사는 학생 조직관리의 기술에 거기에 천착하게 될 위험이 상존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의 이 대학적인 연구는 학교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대한 어떤 비판적 분석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지배하는 교제적 원리, 그리고 교사를 지배하는 규제적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이렇게 보수화되고 표준화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다음으로 교사교육의 딜레마로서 현장 적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유용한 기술을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표준적 모델로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교사들을 탈전문화시키고 교사들의 어떤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국가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교원교육이 교육사회학의 역할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의 한계로서 이 교원교육 이런 규제적 원리가 실제 교사들의 현장 적용의 과정에서 어떻게 재맥락화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해는 제 생각엔 아마 이제 번스타인의 관점에서 공식화된 지식이 어떻게 현장에 재맥락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자 두 분은 올라오셔서 계시고요. 발표자님들도 다 올라오시죠. 네, 학급 경영이라는 말이 아직도 쓰이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아마 학급 경영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 우리 교육법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리즘에 입각한 방식으로 획일적인 교장의 경영 방침을 관철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이라는 용어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교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학급 운영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학급 운영의 주체로서의 교사상을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하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 업무 매뉴얼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공식화된 지식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유통되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발행 주처가 감사관식이에요. 교육과정과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관식이 만든 일종의 통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 일 생기면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매뉴얼대로 했냐 안 했냐. 뭔 일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토론을 좀 듣고 시간이 되면 본론 토론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분 늦게 시작해서 20분 더 쓸 수는 있는데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윤숙 교수님께서. 네, 여주대학교의 곽윤숙입니다. 저는 사실 그 학교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학술대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편의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냥 논문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그 교육 연구자로서 교사들의 실행 연구에서 그 역사적 발전과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이제 국제 학술지에 내시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구성을 보면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 실행 연구를 개척하신 그 세 분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고 그 4장에서는 이제 창의적인 연구 주제를 이제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이 우리나라의 그 실행 연구에 대한 어떤 분석 틀 같은 거를 연구자가 나름 하나 만드셔서 연구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연구 주제라든지 연구 방법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논문에 보면 2000년대 이후의 실행 연구가 뭐 300편 정도가 된다. 근데 아까 발표하실 때는 학술지 게재된 게 한 150편이고 석박사 논문이 또 한 150편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연구 중에서 협력적인 실행 연구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게 출처가 어딘지 그런 거가 조금 제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주 이제 의미가 있는 논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실행 연구의 역사적 그 발전 과정을 좀 이렇게 분석 틀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등 교원 양성 체제에 따른 교직 동기 교사 효능감 비교 연구에서는 일단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이제 석사 수준의 교원 양성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그 의문에서 시작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학위 수준, 특히 석사 학위 수준의 교사들이 내적 동기라든지 교사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 교원 그 전문대학을 통해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는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지금 연구 그 자료로 쓰신 그 교사들의 현재 지금 수준에서 석사학위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걸 좀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음부터 석사 수준의 교사를 교사로 임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사들에게 재교육 수준에서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학위 수준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조금 그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종속 변수를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그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인식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좀 형식적인 그런 평가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논문은 학위 수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급 경영자로서 교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는 그 학급 경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교사의 중요한 직무가 아니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되었고 이것을 특히 이제 그 교직 실무라는 과목이 2009년에 개설이 되고 그 안에 학교 경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이제 이론적 배경에 애플이라든지 그람시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론적 배경으로 그걸 쓰기보다는 연구를 쭉 해보고 결론 논의 부분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급 경영자로서 교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지금 사회의 어떤 변화, 그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는 학생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교사의 직무가 변화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냥 없고 그냥 이게 국가적 그 헤게모니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거기서 나는 이걸로 보겠다 하면 그냥 그 학급 경영이라는 것이 그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옛날에 가정에서 하던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능이 이제 학교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사의 전문성이 뭔가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수업, 학습 이것만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있어야지만 좀 이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치시죠. 두 번째 토론자 김성식 교수님 토론까지 듣고요. 발표자들에게 마이크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서울교대 김성식입니다. 세 편의 논문을 들었는데요. 다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된 발표를 생각해보면 결국 새 발표자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제 어떤 교사를 어떻게 길러낼 건가, 어떻게 양성할 건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 꿰어 맞추자보다면 새 논문에서 얘기한 것을 좀 정리를 하면 과학적 관리나 또 상부의 그런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교사보다는 그 교실 현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이제 뭐 지금 체제로는 안 되니까 좀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예를 들면 대학원, 석사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교사 양성 체제와 또 교사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러한 측면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발표자들의 큰 어떤 흐름과 그 주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별적인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질문과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 연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티칭이나 지금의 교사 역할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부분이 굉장히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과 함께 약간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연구자로서의 교사가 꼭 실행 연구를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하나 제가 들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사는 실행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연구 방법을 쓴 연구자는 안 되는 건지 좀 궁금점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행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은 여전히 개인적 지식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여러 명이 하더라도 여러 개인들의 지식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실행 연구에서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지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거는 그 개인적인 지식을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의 공유된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실행 연구에서는 개인이 이렇게 탐구해서 우리 교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이런 방법으로 탐구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공인 또는 공유하는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들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결과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발표자께서는 중간에 연구자의 몫이다 그렇게 그냥 선언하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구자가 그냥 양심에 맞게 잘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뭔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실행 연구에서 그 개인적으로 발견한 그 지식을 어떻게 일반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공유된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지역적인 궁금한 점이었는데 150편에 되는 실행 연구 중에서 교사가 진짜 순수하게 한 실행 연구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 아니고 학위가 필요해서 쓴 논문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쓴 논문에 얼마나 될까? 그 점이 좀 궁금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광현 교수님 논문과 관련해서는 그냥 내적 동기가 어떤 내적 동기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사로서의 내적 동기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서의 내적 동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교사의 어떤 그 동기로서 내적 동기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궁금했었고요. 오염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변혁적 지도성, 교육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이런 거를 같이 넣고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석사학위나 아니면 양성 체제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같이 넣어서 하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잘 받으면 지도성이 더 높아져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지도성을 다시 통제를 하고 이 석사학위나 양성체제에 분석을 하면 약간 그 두 개의 영향력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눈이 띄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성체제를 비교했을 때 양성체제를 비교하는 그 모형에서 석사학위를 같이 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교의 분이 사범대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그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을 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여서 온전하게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뒷부분의 분석에서는 합의를 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일단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설정된 종속 변수가 높게 나타나서 학위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긍이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대학원의 분석은 이게 만족도하고 소명감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다음 관련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과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주장하신 것처럼 그 석사 수준의 교원 양성 체제로 가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교육대학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학부는 이제 다른 전공을 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을 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말씀처럼 이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체제가 아니라 그냥 사범대학을 없애고 대학원 수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하면 눈이 띄었고요. 주된 관심은 아니셨습니다만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저는 중간에 통제 변이로 넣었던 기간제와 시간 강사 변수예요. 이 기간제와 시간 강사 변수가
모든 변수에서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나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정규직의 교사들보다 기간제나 시간 강사들이 효능감이나 만족도나 내적 동기나 이런 것들이 높다는 뜻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듣긴 했는데 잘 이해는 제가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해결론이적인 작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학급 경영이라는 그런 말 속에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왜곡이 들어와서 교사들의 일상 삶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통제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하나의 그 카테고리가 표준화되고 체계화된다는 것까지는 잘 따라가겠는데, 그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해결론이적인 분석은 뭐였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드러나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해결론인의 그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동의 과정이 있었지? 이 부분도 좀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짧게 말하려고 했는데 엄청 길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잘 흥미롭게 잘 들은 논문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주신 의견 반영해서 충실하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하면 발표자의 답변이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조재성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주셨던 실행연구 논문에서 실행연구 분석 틀을 활용한 이 연구 방법론을 좀 정선하는 과정 추가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질문 3가지를 주셨는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실행연구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꼭 실행연구만을 해야 하는가? 교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질적 연구를 공부하면서 질적 연구의 방법론에 10가지가 넘는 방법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 그다음에 문화, 기술지 그 중에 실행연구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가 실행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교실 속에서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부하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는 통계라고 할지라도, 저는 통계나 양적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적당하다면 당연히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행연구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이 여전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이 아닌가 하는 개념에 관해서는 이제 교육과정학에서는 이것을 실천적인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행연구에서 반드시 그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지식을 연구자의 오로지 주장에만 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행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먼저 탐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연구자들은 연구자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역사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론적 해결적 방법을 알고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봤을 때 내 교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져와서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완전히 개별적이다, 너만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실행연구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순수한 실행연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단을 하면, 제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위 논문을 위한 실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 교실을 바라보면서 이제서야 조금 학위를 취득한 지 2년, 3년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제 교실에 몇 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 친구한테 6개월이나 한번 해보고 이 내 경험을 논문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실행업 개념들이 많이 인식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요. 사회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능평은 제외될 것 같고요. 제목도 좀 바꾸고 딱딱이 초점으로 좀 맞춰서 논문을 재구성하고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출신과 학부 출신, 그러니까 서울대나 교직 출신 중에 석사의 소지자나 그냥 여전히 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사실을 통계 분석을 추가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일이 요즘 하도 언론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서초동에서 오늘 뭐 6시에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부산에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복잡해서 진행을 생각만 하고 아직 추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분석을 초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불친절하게 발표를 해가지고 오전에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적 동기는 이제 나는 이제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서 교사가 됐다라는 것이 1이고 나는 그냥 뭐 방학이 있고 월급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사가 됐다라는 걸 0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교장 지도성 이제 하시면 변호사 지도성, 교육 지도성, 도덕 지도성은 이제 교장 선생님의 지도성을 의미하는 거라서요. 예, 그건 이제, 그렇고요. 석사학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빼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그렇게 좀 데이터를 정확하게 세 분류로 해서 분석을 좀 추가할까 합니다. 기간제나 시간 강사 분들이 더 높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뭐 저희 대학도 저희 교수보다 시간 강사가 더 잘 가르쳐요. 강의 평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희 학교만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런데요. 다른 대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학은 시간 강사의 강의 평가 점수가 저희 학교처럼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신기하게 시간 강사분들이 너무 막 10점 만점에 9.5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창피한 일인데 저는 제일 잘한 게 9.1 나온 적이 한 번 있고요. 다른 거 한 8.8 뭐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사분들도 되게 잘 가르치고 있고 뭐 이게 상대적인 평가라 가지고요. 기간제라든가 시간 강사분들 못지않게 잘 가르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들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더 뭔가 노력을 해야지 또 뭐 나중에 또 기간제로 또 채용해주고 뭐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사들은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든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사 월급이 우리나라가 지금 교사 월급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국가죠. 룩셈부르크가 제일 높고요. 우리나라 교사 15년 차 그리고 30년 차 되면 최고 연봉이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저희가는 8만 불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천만 원 연봉이 50대 한 중후반 넘어가면 한 50대 초반? 되게 연봉이 높은 나라고 이런 경제적 유인책도 있고 지금 부작용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오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OECD의 교사 효능감 연구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교사 효능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 생각이 좀 어렵습니다. 기간제 시간강사분들도 잘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잘하고 있으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하필이면 이 통계 분석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좀 뭐라고 해석해줘야 할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의 조언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논문을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답을 좀 드리면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애플이나 이제 그람시를 사용한 거는 사실은
이 관점에서 먼저 출발해서 현상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먼저 관심이 있었고 현상을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에서 헤게모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그게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특정 좀 편협한 관점에서 해석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교사나 이제 학교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지적은 그런 어떤 다양한 요구들, 교사나 학교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구현되는 방식이 한 가지로 일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사회적 목표, 또 학교에 요구되는 다양한 어떤 목표들이 사업화된 형태로 교사들에게 하달되고 교사가 아주 세련되고 기술적인 어떤 중개자 역할로 계속 위치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급 경영에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가 내재 있는지에 대한 논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학급 경영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논리나 아니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글에서는 좀 빠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헤게모니에 대한 부분에서 동의를 구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이제 교육의 작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원 교육 과정에서 또 이제 교사 연수 과정에서 이 학급 경영에 관련된 방식을 계속 교육하고 그거를 공식적인 것으로 이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학적이고 필요한 지식임을 설득하는, 동의를 구축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를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사를 저도 한 12년 6개월 정도 했는데 교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강박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강박이 생겨요. 종이 치면 끝내야 되고 종 치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 3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끝나고 있어요. 고민이 좀 됩니다. 혹시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시거나 하실 분 계세요? 네, 딱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이민경입니다.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등교육 양성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강훈 교수님의 발표를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꼭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손을 들었고요. 그 발표의 이제 배경으로 교사 전문 대학원 체제를 갖춘 대학으로 핀란드를 말씀하셨는데 프랑스도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핀란드 체제를 잘 모르지만 프랑스로 미뤄보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석사 수준의 교사 양성이 교사의 내적 동기나 교사의 효능과의 연관성이라기보다는 그 석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위 과정으로 어떤 교사의 내용성의 전문성이 아니라 실제로 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학교 현장에 일종의 수습교사로 투입이 되는 현장의 적용성과 자신의 어떤 직무 연수의 효용성들을 확인을 하고 또 평가를 받는 엄격한 시스템을 거쳐서 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양성체제가 개혁돼야 마땅하고 지금 현실 상황에서부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석사 수준의 그 변인으로만 어떤 부분은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다양한 풍부의 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인용을 해서 석사과정이 이제 현장과 밀착해서 이루어져야 엄격하게 현장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시간 스테이트가 약간 5년 차 때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현장 1년 인턴십 하면서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학교에서 교수님과 토론하고 이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과정이 아마 프랑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을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나라의 석사과정 자체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죠.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근데 왜 석사 수준을 계속 얘기하냐? 김병찬 교수님과 친해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얘기하기도 하는데 친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석사학위를 한다는 거는 학위를 하나 더 따는 게 아니라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석사학위의 가장 핵심 저는 그 역량 과정을 통해 키우는 역량이 리서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서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기가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찾아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런 여러 자료도 모아야 되고 여러 접근법, 교수법 이런 여러 가지 방안 상담 이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 역량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가지고 교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리플렉션,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석사학위 뭐냐 요즘 학부모님들이 다 대학 졸업자니까 교사로서 뭔가 위상을 높이려면 학위가 하나 더 있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석사학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일단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약간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 엄격한 석사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석사 과정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푸시를 좀 할 면도 있을 테고, 근데 엄격하게 관리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열심히 노력하는 교수님들 많이 있습니다. 교과교육 교수님들. 제 교육학 쪽은 약간 날라리인데, 죄송한데 제 교육 행정이 약간 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교과교육, 수학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과교육, 대학원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데이터 자체는 방금 갖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시사점까지는 내오지 못한 한계점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명시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별도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더 질의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특히 교육사회학자들이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교사 집단 구성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동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성 과정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동질성이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업의 기간을 더 그만큼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발 방식에서의 안전장치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사 집단 구성의 동질성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구자이기도 하고 실행자이기도 하고 학급 병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단 관리자인 거죠. 등등등 이러저러한 역할들이 교사들에게 요구가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죠. 근데 특히 이제 연구자 학계 구성원들로서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조재성 선생님이 반드시 짚어야 되는, 또 같은 실행 연구를 하는 교사들이 반드시 짚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IRB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기 학교 또는 자기 학급에서 교사는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권력의 문제를 학계 차원에서 또는 기관 차원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실행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사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대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소조화 현상을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쪼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기술자로 쪼잔해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지성인으로서의 교사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이후에 발표되는 교육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왜 양성과정에서 여전히 또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가와 관련된 논의하고도 연결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2분 정도 더 썼고요. 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